중학교 1학년 비문학 시작할게요. 요거는 지난주에 숙제예요. 기술 4번 증강현실 기술 숙제로 내줬던 거 문단 요약하는 거랑 문제 두 가지 답입니다. 본인 거랑 비교를 해보세요. 자, 오늘은 어디 펴냐면 저 뒤쪽 가서 예술 볼게요. 자, 예술 파트는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예술 2번 우리나라의 민화 요거 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로 시작할게요. 단락 번호부터 매겨야지 1, 2, 3, 4단락까지 나오네요. 자, 4문단까지 보고 첫 번째부터 시작할게요. 자, 볼펜 들고 같이 줄 끄면서 봅시다. 민화는 화가의 창조적인 예술품이라기보다는 하면서 민화라는 중심 화제가 등장했죠. 자, 민화 동그라미 중심 화제를 등장시켰고요. 딱 보니까 지금 여러 번 해보니까 알겠지? 뒤에 뭐 나올 것 같아? 민화의 개념, 민화의 정의에 대해서 뜻을 설명할 것 같다. 그쵸? 자, 볼게요. 민화는 화가의 창조적인 예술품이라기보다는 자, 뒤부터 줄긋자 집 안팎을부터 줄글게요. 집 안팎을 곱게 단장하기 위해 그렸거나 민속신앙과 관습에 얽힌 내용의 그림을 대중의 요구에 따라 오랜 세월을 두고 되풀이하여 그린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그림까지. 자, 여기까지 쭉 줄끈 거 뭐라고? 민화의 개념, 민화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민화란 이런 것이다. 자, 그러니까 1문단이 정의 얘기하고 끝나버렸어. 그럼 1문단 어떻게 정리할까? 그대로 쓰면 되겠네. 민화의 개념, 민화의 정의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단락 바로 내려가면은 우리나라의 민화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에 민화와 민예품에 나오는 호랑이, 거북, 사슴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고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옛 무덤 벽화에도 뭐 이런 게 그려져 있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신석기 시대 나오고 고구려 시대 나왔다. 그러면 시대별로 지금 얘기할 거라는 거 알 수 있지. 그럼 우리 시대별로 동그라미 한번 해볼까? 자, 먼저 신석기 동그라미. 자, 신석기 때는 암각화라는 게 있었어요. 암각화는 바위에, 그때 종이가 없었으니까 바위에 이렇게 새겨놓은 그림이라는 거야. 신석기 시대의 암각화에 민화와 민예품에 나오는 호랑이, 거북, 사슴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어. 그러면 민화는 신석기 시대부터 전에 시작된 거라는 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고구려 나오네. 자, 고구려도 동그라미. 고구려의 옛 무덤 벽화에도 해, 달, 구름, 신선, 용, 호랑이, 사냥 그림 등이 그려져 있다. 또 삼국시대 동그라미. 삼국시대에도 민화의 흔적이 있구나. 삼국시대와 그 다음에 통일신라시대 여기에도 동그라미. 자, 이때도 조각과 공예품에도 민화를 닮은 그림과 무늬가 있으며 그 다음에 어디? 고려시대, 고려 동그라미, 고려시대와 그 다음에 조선도 동그라미, 조선시대에 도자기, 공예품, 건축 등에도 민화와 비슷한 그림이나 무늬가 많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자, 이렇게 여러 시대를 거쳐서 민화랑 비슷한 요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실로 미루어. 이걸로 뭘 추측할 수 있겠는가라는 게 나올 것 같죠? 자, 줄 겁시다. 우리나라의 민화는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음까지.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민화란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는 거 알 수 있지. 자, 방금 줄끈 부분 있죠? 민화는 민족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그 부분 뭐라 적으면 되겠어? 민화가 이때 시작되었구나. 민화의 발생 시기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죠. 민화의 발생 시기는 언제?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그때부터 발생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것들을 요것들 보면서 추측을 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것은 물론 여러 시대를 거쳐 많은 사람의 사랑을 계속 받아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단이 끝났네. 이 문단에서는 어떤 얘기했어? 이 여러 시대를 쭉 거쳐오면서 시간별로 거쳐오면서 민화의 흔적들을 발견했어. 그러고 나서 어떤 결론을 내렸지? 민화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구나. 즉 민화의 발생 시기는 이때였구나 라는 거를 이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네. 이 단락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면 민화의 발생 시기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민화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 이 문단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문단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신석기, 고구려, 삼국, 통일, 고려, 조선 이렇게 시대별 이야기였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어?
민화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비문학 그 글을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 뭐 신석기 때는 암각화에 뭐가 있었냐, 고구려 무덤에는 어떤 게 있었냐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 자, 이런 하나하나를 가지고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어서 얘네의 얘기를 꺼냈는가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 뭘 얘기하고 싶어서? 민화의 발생 시기가 이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어서 이거 다 앞에 거 길게 언급한 거예요. 길다고 해서 중요한 거 아니지. 이것을 통틀어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3문단 내려가니까 민화는 주제에 따라 종교적 그림과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장식을 위한 비종교적 그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 보세요. 주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줄 거 볼까? 자, 3문단 첫째 줄에 보면은 주제에 따라 라는 부분 있지. 줄그차. 주제에 따라. 그 다음에 그 문장 끝에 가면은 비종교적 그림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도 있지. 자, 여기 주제에 따라에도 줄 거 보고요. 나눌 수 있다에도 줄 거 보세요. 자, 이렇게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 하자는 거냐면은 이제부터 민화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거야. 즉, 민화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라는 걸 이런 형태의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말들이 나오면 특히 나눈다 라는 얘기 나오면 종류 얘기할 것 같구나 라는 거 우리가 짐작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종류를 나누냐면은 자, 둘째 줄부터 보자. 종교적인 민화랑 비종교적 민화로 나눌 수 있다 그랬으니까 먼저 종교적인 민화 나오겠지. 자, 우리 2단락 보면은 둘째 줄에 종교적인 민화라고 되어 있죠. 자, 종교적인 민화. 여기에 동그라미 종교적인 민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문단에서 밑에서 셋째 줄 올라가 보세요. 3문단 끝에서 위로 셋째 줄 올라가면은 비종교적인 민화라는 말이 나와요. 얘도 동그라미 찾았어요? 자, 이렇게 종교적인 민화와 비종교적인 민화로 먼저 나누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민화를 또 여러 개로 나눌 거래. 그럼 다시 올라가서 이제 3문단의 둘째 줄부터 보자. 종교적인 민화에는요. 무속에 관계된 민화와 불교, 유교에 관계된 민화가 있다. 아, 그러니까 종교적인 민화는 3개로 나눌 거구나. 무속에 관련된 민화, 그 다음에 불교에 관련된 민화, 그 다음에 유교에 관련된 민화. 아, 이런 형태로 지금 글이 구성이 되고 있구나. 자, 하나씩 볼게요. 먼저 셋째 줄, 3단락의 셋째 줄 보면은 무속과 관계된 민화는 그랬죠. 자, 무속과 관계된 민화, 세모, 무속에다가 세모 해주자. 우리 한눈에 딱 보이기 쉽게. 자, 그 다음에 무속과 관계된 민화는 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줄 거 보세요. 많은 자손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며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자, 무속과 관계된 민화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많은 자손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고 그 다음 뒷부분도 줄 거 보세요. 소나무, 학, 사슴, 거북 등 변함없이 오래 사는 사물까지. 아, 이런 사물을 소재로 사용하였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뒤부터 줄 끄자. 나쁜 귀신부터 줄 끄세요. 나쁜 귀신을 몰아내고자 하는 바람까지 줄. 자, 이런 것들 드러내기도 한 게 뭐다? 무속과 관련된 민화였구나. 자, 그 다음 뭐 나와요? 불교적인 민화에는 그러지. 자, 불교도 세모. 아, 불교적인 민화에는 자, 어떤 게 나오냐면 평범한 승려가 그린 서툴고 소박한 줄 거 봐. 예불화. 그 다음에 한국의 풍습을 넣어 그린 줄그차 명부도. 자, 예불화, 명부도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불교 민화에는 예불화와 명부도라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는 것만 그냥 글의 구조만 파악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그리고 유교와 관련된 민화는 나오지. 자, 유교도 또 세모해야지. 자, 유교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 대부분 줄 거 보세요. 윤리와 도덕을 강조까지. 자, 그런 그림들이 많다 했어요. 자, 그러고 이제 종교적인 민화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자, 민화란 종교적인 민화와 비종교적인 민화로 나뉘는데 종교적 민화는 무속신앙, 불교, 유교 이렇게 3가지로 나눴네. 자, 우리가 이렇게 글을 볼 때 이렇게 나누잖아. 그치? 종류에 대해서 나눠주면은 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종교적과 비종교적은 쌤이 똑같은 층이기 때문에 동그라미 똑같이 쳤지. 그 다음에 얘네 무속이나 불교, 유교까지 동그라미를 쳐버리면 우리가 눈에 잘 안 보인단 말이야. 자, 이런 애들 종교적인 민화 밑에 딸린 애들은 세모로 다른 표시를 해주면은 눈에 좀 더 잘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우리 비문학 글을 읽을 때는요. 이렇게 정보에다가 제대로 표시를 하고
똑같은 건 똑같은 것끼리 다른 건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한눈에 보이면서 우리가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쌤이랑 이렇게 표시를 다르게 해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비종교적인 민화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 줄 거볼까요? 자, 비종교적인 민화는 줄그차 장식을 위한 그림까지. 아, 얘는 아까 종교랑 다르게 장식 위주로 그린 그림이었구나. 자, 그 다음 종교적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지는 않다. 그러나 뒤부터 줄그차 즐겁고 건강하게부터 줄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한평생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까지. 자, 이것이 그림 속에 강렬하게 담겨있다. 즉, 우리 지금 줄 끈 것들 뭐예요? 다 특징들이지. 종교적인 민화는 이런 특징, 비종교적인 민화는 이런 특징이 있다 하면서 3문단이 끝났어요. 그럼 3문단 요약 어떻게 해줄까? 뭐 이거 다 적을 거야? 종교적인 민화가 있는데 비종교적인 민화가 있고 종교적 민화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다 적으면 안 되죠. 우리 요약하는 거니까. 즉, 민화의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간단하게 3문단 어떻게? 민화의 종류 이렇게 써주면 간단하죠. 자,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문단 내려갈게요. 우리나라의 민화는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으로 그랬어. 자, 이런 거 나오면은 체크해야지. 줄 끄세요. 그림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까지. 자, 이런 것들 지금 민화의 특징들이라고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밑에 계속 내려가 볼게.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여 그렸으나 여기도 줄그차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여 그렸으나 똑같이 그린 그림이 없다. 자, 지금 특징 2가지 나왔네. 첫 번째 특징 뭐야? 그림을 안 배우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래. 그러면 뭔가 화가의 이름이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그림들은 민화가 아니겠다, 그치? 이름 모를 사람들이 그린 것만이 민화고, 그 다음에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여 그렸지만 똑같은 그림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이 있구나. 그리고 꾸밈없이 솔직하고 누구나 알기 쉬운 소박한 그림인 민화를 그린 화가들은 전문적인 화공 교육을 받지 않았대. 자, 화가 교육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뒤부터 줄 세련된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 줄. 자, 이 부분은 세 번째 특징이 나왔네. 세련된 기술 사용하면 민화가 아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한 민화는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검은색, 흰색에 줄 거 보세요. 5가지 짙은 원색을 활용. 이런 5가지 짙은 원색을 또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구나. 그럼 뒤에 또 줄 거 보세요. 거세고 힘찬 선과 자유로운 형태와 구도까지. 이런 특징이 또 있어. 지금 특징 5가지 나왔네. 자, 그 다음 마음 내키는 대로 신바람이 나서 흥이 넘쳐 담대하게 그린 익살과부터 다시 줄 익살과 웃음이 담긴 재미있는 그림까지.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 이러한 특색은 민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러 조형 미술작품과 예술작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의 몸과 마음에 배어있는 성품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끝났어요. 자, 그렇다면 4문단 어떻게 정리할까? 우리 지금 4문단에서는 특징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6번째까지 나왔네. 그러면 이거 다 적을 거야? 아니지. 어떻게 간단히 정리해? 4문단은 민화의 특징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글이 끝났어요. 그쵸? 자, 여기서 오늘 강조하는 부분은요. 하나하나 자세한 정보를 우리가 외운다든지 익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지금 민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아니잖아. 우리는 국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민화의 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 즉, 이 글에서 민화에 대한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 정보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어떻게 처리해서 문제를 잘 풀어볼 것인가. 이걸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쌤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같이 표시를 하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잠깐 멈춰놓고 옆에 문제 3번까지 풀어보세요. 잘 풀어봤죠? 자, 1번의 답은 1번, 2번에 5번, 3번에 5번 이렇게 됐는데 1번은 어렵지 않았죠? 1번에 1번, 민화는 실용적이며 장식적인 그림이다. 자, 요거는 1문단에 나왔었고 2번은 왜 틀렸어? 전문화가라는 게 틀렸지. 자, 이 민화는요, 전문 화공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2번 틀렸고 3번은 특정 시대에 제한적으로 발달한 그림이다? 아니지. 특정 시대에만 발달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발달한 거니까 제한적으로 특정 시대에 발달한 게 아니다. 3번 틀렸고 4번 민화는 같은 주제를 되풀이하여 그린다까지는 맞는데 비슷하다가 아니지.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은 그림은 항상 없다 그랬으니까 4번도 틀렸고 5번 민화는 5가지 이상의 원색을 사용했어요. 딱 5가지 원색만 사용했지 이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1번에는 1번 간단하게 풀었을 것 같고
2번을 우리가 같이 볼게요. 2번, 3번 같이 보는데, 자, 2번 보니까 기억과 유사한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기억을 보면은 3문단의 첫째 줄이네. 미나는 주제에 따라, 자, 이 부분이네. 주제에 따라 뭐로 나눌 수 있다. 즉, 종류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부분이야. 자, 근데 다시 문제 2번으로 돌아갈게요. 문제 2번 보니까 유사한 내용 전개 방식이 사용된 거 그랬어요. 자, 내용 전개 방식. 자, 요거는 2학년 가면은 내신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2학년 가면은 이렇게 글을 내놓고 이 글의 작가가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명 방식을 배우게 돼요. 자, 이게 미리 나오는데 보면은 지금 기억은 종류를 알려주는 부분이잖아. 자, 종류를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제 2번에다가 기억과 유사한 내용 방식 그랬잖아. 자, 기억에다가 동그라미 하고요. 자, 얘를 뭐라 적느냐? 분류라고 적어주세요. 자, 기억은 지금 분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내용 전개 방식에는 분류도 있고 분석도 있고 예시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도 있고 대조도 있고 정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 2학년 가면 다 배울 텐데 우리는 미리 한번 보자고. 자, 기억은요. 분류, 이 중에서도 분류의 방식이 선택된 겁니다. 자,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은 종류를 나누는 거. 간단하죠? 분류해봐라, 종류로 나눠봐라 이런 뜻이야. 그러면 분류의 방식을 사용한 거를 1, 2, 3, 4, 5번 중에서 찾아주면 되겠네. 잘 찾았으려나? 이 분류라는 용어는 몰랐을지라도 딱 보면은 5번 국어의 단어는 기능에 따라 뭐뭐뭐뭐로 나눌 수 있다 그랬으니까 딱 5번 잘 찾았을 것 같은데 우리 그러면은 찾는 것뿐만 아니라 답을 찾는 것뿐만 아니라 내용 전개 방식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일단 1번 보세요. 1번을 보면은 한식에는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등이 있다라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사용했냐면은 예시 적어줄까요? 자, 1번은 예시의 방식입니다. 예시란 예를 들어서 사례를 들면 이런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한식의 예시를 든 거예요. 한식의 예시 뭐 있어? 불고기, 비빔밥, 김치찌개 이런 것들이 있잖아. 자, 이런 것들을 예시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2번 보세요. 곤충의 몸은 머리, 가슴, 배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부분 줄 거 볼까? 부분. 자, 이 부분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분석의 방법을 사용한 겁니다. 자, 분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은 구성 요소예요. 앞으로 분석이 나오면은 구성 요소라고 바꿔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곤충의 몸은 어떤 구성 요소가 있어? 머리, 가슴, 배 이런 구성 요소가 있지? 아, 그래서 분석이구나 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 개는 주로 낮에 활동하는데 반해. 자, 반해, 세모. 그런데 고양이는 주로 밤에 활동한다. 그러니까 A에 반해서 B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 3번은 어떤 거냐? A와 B를 대조한다 보면 돼요. 자, 3번은 대조의 방식이 사용되었어요. 알겠죠? 자, 대조란 A와 B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조의 방법. 자, 그 다음에 4번 볼까? 이거 우리 너무 많이 했다. 한복은 한국인들이 널리 입어온 고유의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한복은 무엇이다. 한복이란 뜻은 무엇이다 라는 거 보니까 우리 맨날 했던 정의 방식이지, 그치? 개념이잖아. 한복의 개념인데 이때는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복이란 무엇이다. 즉 뭐는 뭐다. 정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5번 보면은 국어는 기능에 따라 뭐뭐에 따라 그치? 아까랑 똑같이 주제에 따라 나눌 수 있다. 이게 종류잖아. 근데 지금 동그라미 5번 보니까 기능에 따라 나눌 수 있다 그랬지? 자, 기능에 따라 네모 나눌 수 있다 네모 해서 여기다 뭐라 적을까요? 얘는 분류의 방식을 쓰고 있다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분류, 분석, 예시, 비교, 대조, 정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친구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분석이랑 분류예요. 자, 뜻이 다른데 얘네들 생김새가 비슷하잖아. 분 이렇게 비슷하고 뭔가 나누는 것 같단 말이야. 자, 요것만 간단히 설명을 해줄게요. 자, 분류랑 분석 요거 2학년 가면 할 건데 우선 분류부터 볼게. 쌤이 피자를 가지고 설명을 해줄 거예요. 왜냐? 오늘 쌤 피자 먹었거든. 자, 분류는요. 종류라 그랬잖아. 종류를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피자에는 어떤 게 있어요? 피자는 감자 넣으면 포테이토 피자가 되고 그 다음에 또 고구마 넣으면은 고구마 피자가 되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생각이 안 나네. 뭐 치즈를 많이 넣으면 치즈 피자가 됩니다. 자, 이런 게 있지. 자, 근데 이거 쌤이 지금 뭐에 따라서 나눈 거예요? 위에 뭐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토핑이 포테이토냐, 토핑이 고구마냐, 토핑이 치즈이냐에 따라서, 즉 토핑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자, 우리 아까 전에 종류, 분류 봤을 때 뭐에 따라 나눌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분류라 그랬잖아. 보세요. 토핑에 따라 이런 것들로 나눌 수 있다 했으니까 분류, 즉 종류죠. 분류는 이런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이런 것들로 종류를 나누는 거. 이런 게 분류. 근데 분석은 또 뭘까 볼까? 분석. 얘도 역시 피자로 예시를 들어줄게요. 자, 쌤은 오늘 포테이토 피자를 먹었어요. 자, 포테이토 피자를 그려볼게요. 이렇게 되겠지. 위에 뭐가 올라갈까? 자, 피자 한 조각을 떼서 봤더니 뭐가 올라가요? 우선 피자 도우가 있지. 밑에 밀가루가 있을 거란 말이야. 밀가루 판때기. 그 다음 또 뭐가 있어? 포테이토 피자니까 감자 있지. 그 다음에 양파도 들어있었고 치즈도 조금 있었어요. 그 다음에 쌤이 제일 좋아하는 올리브가 있었어요. 자, 이런 것들. 피자 한 조각을 떼가지고 자, 포테이토 피자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네. 즉 분석이라는 거야. 분석 아까 전에 뭐랬어? 구성 요소라 그랬잖아. 아, 포테이토 피자의 구성 요소는 이런 거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관찰을 하는 게 바로 분석이다라는 거예요. 차이 알겠어요? 분류는 크게 보는 거지 토핑에 따라서 피자를 이 피자 저 피자 이렇게 종류를 나눠보는 거고, 분석이라는 것은 피자 중에 이 세 가지 피자 중에서 한 가지를 딱 골라가지고 걔를 자세하게 관찰하는 거야. 관찰했을 때 어떤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관찰하고 따져보는 걸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분류랑 분석 요거 피자 정리해서 옆에다가 필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가보자. 다음은 학생이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A, 이 중 적절하지 않은 거를 찾아보자. 자, 틀린 거를 찾으랬는데 A 보면은 가의 호랑이 그림은 민화라고 할 수 없다. 왜? 일단 A가 지금 맞는지 틀린지는 잘 모르겠어. 뒷부분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좌측 아래쪽에 있는 이름을 통해 이 그림을 그린 화가가 누구인지 알 수 있대. 밑에 이름이 적혀있고 화가 이름이 있으면 민화 아니랬잖아. 그치? 민화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거랬어. 그러면 A랑 B랑 둘 다 맞네. A랑 B랑 둘 다 맞구나. 그 다음 C를 보니까 호랑이의 털 하나하나를 힘있게 그려 세련되게 표현했다. 그래서 민화가 아니다 그랬으니까 얘도 맞는 말이지. 민화는 세련된 기법이 없다 그랬어요. 그치? 세련된 고도의 기술이 없는 그런 그림을 민화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C도 맞는 거네. 여전히. 그 다음에 D를 보면은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 반면 나의 그림은 자, 여기에서 지금 가의 그림, 그 다음에 반면에 그랬지. 자, 반면에 세모할까? 우리 아까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보자. 앞에는 가의 그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 반면에 나는 어떻다 하면서 둘 사이의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 어떤 전개 방식이에요? 대조네. 대조의 방식을 쓰고 있죠. 지금 이 짧은 보기. 그래서 요건 복습이었어. 어쨌든 D를 다시 보면은 나의 그림은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민화라고 할 수 있다 했는데 맞는 말이네. 민화는 그린 사람 누군지 안 나왔다 그랬어. D 맞고. E를 보세요. 호랑이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했지만 세련된 기술을 사용했대. 세련된 기술 여기 X 쳐야지. 왜? 민화는 세련된 기술 안 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E가 틀린 거네. 세련된 기술 아니에요. 그래서 3번에 5번이 틀린 겁니다. 자, 오늘 비문학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비문학 숙제는 여기 예술 5번 영상으로 만드는 이야기 표현의 힘이고요. 이거 4문단까지 나오니까 문단 요약을 해보고 옆에 문제까지 풀어오세요.